안녕하세요. 더불어읽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가족들의 모습에서 일부를 마쳤는데요. 오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어둠이 깔릴 무렵 그레고르는 혼수 상태와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잠결에 빠른 발소리와 거실로 통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여닫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푹 자고 일어난 듯 했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도 더 자지 못했을 것이다. 가로등 불빛이 비쳐들어 천장과 가구 맨 위쪽을 희미하게 비췄지만 그레고르가 누워있는 아래쪽은 컴컴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뒤늦게 쓸모있다는 것을 깨달은 더듬이를 더듬더듬 움직여서 문 쪽으로 어기죽 기어갔다. 왼쪽 옆구리 언저리에 길게 난 상처가 당겨서 양쪽 다리를 절름거렸다. 게다가 아침 소란통에 심하게 다친 다리 하나는 힘없이 질질 끌렸다. 하지만 어쨌든 다리가 하나밖에 다치지 않았다는 게 기적이었다. 문 앞까지 왔을 때 비로소 그레고르는 자신이 무엇에 이끌려 그곳까지 왔는지 알게 되었다. 바로 음식 냄새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잘게 자른 하얀 빵 조각이 둥둥 떠있는 우유가 한 대접 놓여 있었다. 그레고르는 너무 좋아서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아침보다 훨씬 더 배가 고팠던 그는 눈까지 잠기도록 얼른 우유의 머리를 쳐박았다. 그러나 곧 실방에서 머리를 들었다. 왼쪽 옆구리가 당겨서 먹으려면 온몸을 허덕여야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맛이 없었다. 평소 그가 좋아하던 거라고 누이 동생이 가져다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입에 대기도 싫어서 몸을 돌려 방 한가운데로 기어갔다. 그레고르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거실에 가스등이 켜져 있었다. 이때쯤이면 늘 아버지가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석간신문을 큰 소리로 읽어주곤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기척도 나지 않았다. 누이 동생이 늘 이야기해 주었고 출장 때는 편지에 쓰기도 했던 이 신문 낭독을 최근 들어 집어치운 모양이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주위가 너무 고요했다. 어쩌면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그레고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눈앞의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부모님과 누이 동생이 이렇게 버젓한 집에서 이만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 그동안 자신이 애써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했다. 그런데 이렇게 안락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이 끔찍하게 끝나버리면 어쩌지? 이런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듯 그레고르는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긴 저녁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개의 양쪽 문이 번갈아 빼꼼히 열렸다가 얼른 다시 닫혔다. 누군가 들어올 일이 있는데 망설이는 모양이었다. 그레고르는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방문객을 어떻게 해서든 안으로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적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문 옆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아침에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너도 나도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더니 문을 모두 열어놓은 지금은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문 하나는 아침에 그레고르가 열었고 다른 문도 낮 동안 누군가가 분명히 열어놓았을 텐데 지금은 밖으로 열쇠가 꽂혀 있었다. 밤이 깊어서야 거실 등불이 꺼졌다. 그제야 부모님과 누이 동생이 이제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사람이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까지 그레고르의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마룻바닥에 계속 엎드려 있다 보니 5년 동안 지내온 이 높고 텅 빈 방에 있는 게 오히려 불안했다. 뚜렷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저도 모르게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등이 조금 눌리고 머리를 들 수조차 없는데도 그곳이 더 아늑하게 느껴졌다. 다만 몸통이 너무 넓적해서 소파 밑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레고르는 밤새도록 소파 밑에 있었다. 그곳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배가 고파서 깜짝깜짝 놀라 깨기도 하면서 온갖 걱정과 막연한 희망에 잠겼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한 가지였다. 지금은 자신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불쾌한 일들을 가족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조용히 참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이 되자 이 결심이 과연 옳은 것인지 시험해 볼 기회가 생겼다. 어느새 옷을 다 차려입은 누이 동생이 거실 쪽 문을 열고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레고르를 금방 발견하지 못하다가 소파 밑에 있는 것을 보고는 이 방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 않은가, 날아서 멀리 달아날 수도 없는데 몹시 놀라 순간적으로 문을 쾅 닫았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곧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한 듯 다시 문을 열고 마치 중병 환자나 낯선 사람 옆에라도 가는 듯 발끝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소파 가장자리까지 목을 빼고 누이 동생을 관찰했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우유를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릴까? 그것도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입맛에 맞는 다른 음식을 다시 가져다 줄까? 그는 누이 동생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누이 동생 발밑에 엎드려 먹을 만한 음식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바닥에 조금 흘리기는 했지만 대접에 우유가 가득 있는 것을 보고 누이 동생은 몹시 놀란 기색이었다. 그녀는 곧 대접을 맨손이 아니라 걸레로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몹시 궁금했던 그레고르는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았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무엇을 가져올지 실제로 알아맞힐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입맛에 맞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온갖 음식을 가져와 헌 신문지에 쭉 늘어놓았으니 말이다. 오래되어 다 썩은 야채와 저녁 식사 때 먹다 남은 하얀 소스가 잔뜩 말라붙은 뼈다귀도 있었다. 건포도와 아몬드 몇 알, 이틀 전에 그레고르가 맛없다고 투덜거린 치즈 한 조각,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빵과 버터를 바른 빵,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뿌린 빵도 있었다. 이것들 말고도 분명 그레고르 전용인 듯한 사발에 물도 잠겨 있었다. 세심한 누이 동생은 자기가 있으면 먹지 않을 것을 알았는지 얼른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 마음 놓고 편하게 먹으라는 뜻으로 열쇠를 돌려 문을 잠가 주었다. 그레고르는 작은 다리들을 꿈틀거리며 음식을 먹으러 갔다. 어느새 상처도 다 나았는지 불편한 데가 전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었다. 한 달 전 칼에 베인 손가락의 상처가 그저께까지 몹시 욱신거리고 아팠던 일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갑자기 모든 감각이 무뎌진 걸까? 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사이 그레고르는 벌써 다른 어떤 음식보다 입맛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치즈를 탐욕스럽게 핥아먹었다. 너무 좋은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며 치즈, 야채, 소스를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그런데 신선한 음식은 도리어 맛이 없었다. 냄새조차 역겨워서 먹고 싶은 것만 조금 떨어진 곳으로 끌어다 놓기도 했다. 누이 동생이 이제 물러가 있으라는 신호로 천천히 열쇠를 돌릴 때 그레고르는 이미 모든 식사를 끝내고 그 자리에 늘어진 듯 엎드려 있었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가 열쇠 돌리는 소리에 놀라
서둘러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누이 동생이 잠깐 방에 머물렀는데도 그 사이 소파 밑에서 꾹 참고 있으려니 고역이었다. 배불리 먹은 탓에 몸집이 늘어나 비좁은 그곳에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레고르는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을 겨우 참으면서 살짝 튀어나온 눈으로 누이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러한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그녀는 먹다 남은 찌꺼기와 그가 입도 대지 않은 음식까지 모두 내다버릴 것이라는 듯 빗자루로 쓸어 모아 양동이에 붓고 얼른 나무 뚜껑을 덮어가지고 나가버렸다.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몸을 쭉 뻗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레고르는 날마다 이렇게 음식을 받아 먹었다. 한 번은 부모님과 하녀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침 시간에 들어왔고 또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점심 식사를 끝낸 다음에 들어왔다. 부모님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 을에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고 하녀는 누이 동생이 장을 보러 내보냈던 것이다. 부모님은 그레고르가 굶어 죽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의 식사에 관해서는 누이 동생이 말해주지 않는 한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누이 동생 또한 부모님이 슬퍼할 만한 건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겪은 일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날 아침 무슨 말로 의사와 열쇠공을 돌려보냈는지 그레고르는 도통 듣지 못했다. 그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 그가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누이 동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레고르 귀에 들리는 거라고는 한숨소리와 성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소리가 다였다. 누이 동생은 이런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야 이따금 다정한 혹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말을 던졌다. 그레고르가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을 때 그녀는 오늘은 맛이 있었나 보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슬픈 투로 또 그대로 남겼네 라고 말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 말을 더 많이 했다. 그레고르는 직접적으로는 새로운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지만 많은 일들을 엿들을 수 있었다. 옆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오기만 하면 그는 곧장 그쪽 문으로 달려가 온몸을 그 문에 바짝 갖다 댔다. 처음 며칠 동안은 어떤 것이든 은밀히 나눈 것일지라도 그레고르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이제 가족들은 이틀 내내 식사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시간에도 같은 이야기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혼자 집에 있으려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집을 비워놓고 죄다 나가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가족 중 두 사람은 집에 남아 있었다. 바로 그 첫날 하녀는 이 일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머니한테 당장 나가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했다. 그리고 15분 뒤에 하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다. 내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베푸는 일인 듯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마워했다. 게다가 부탁한 사람도 없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든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맹세까지 했다. 이제 누이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가족 모두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아 부엌 일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서로 무심하게 더 먹으라고 권하고 그러면 됐어 고마워라든가 그 비슷한 말을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마실 것조차 먹지 않는 듯 했다. 이따금 누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맥주를 드시겠냐고 묻고 자기가 직접 사오겠다고 말하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리인 아주머니를 대신 보내면 되지 않겠냐고 하면 그제야 아버지는 큰 소리로 아니다 라고 한마디 하셨다. 그러고 나서 맥주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 일이 일어난 첫날 아버지는 이미 현재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이 어떨지
어머니는 물론 누이 동생한테도 설명해 주었다. 가끔 아버지는 식탁에서 일어나 5년 전 파산했을 때 건진 조그마한 비밀금고에서 증서와 장부 같은 것을 꺼내오곤 했다. 아버지가 복잡하게 생긴 자물쇠를 열고 찾는 물건을 꺼내더니 다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는 어떤 의미에서는 잠금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는 사업이 파산했을 때 아버지가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 역시 아버지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 당시 그레고르는 파산으로 절망에 빠진 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쓰라린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 신경을 쏟았다. 그때부터 그는 미친 듯이 일했고 처음에 보잘것없는 점원이었던 그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외판원이 되었다. 외판원이 돈을 버는 방식은 조금 달라서 일한 만큼 수수료가 현금으로 바로 들어왔다.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쏟아 놓으면 식구들은 깜짝 놀라며 기뻐하지 않았던가. 그때는 남부러울 게 없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그와 같은 시절, 적어도 그처럼 행복했던 시절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 뒤로 고레고르가 온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할 만큼 큰 돈을 벌었고 실제로 생계를 전부 책임졌지만 말이다. 그나 가족들 모두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던 것이다. 그가 돈을 벌어다 주면 식구들은 고맙게 받았고 그는 기꺼이 내놓았다. 그러나 처음같이 훈훈한 정이 오가지는 않았다. 누이 동생만 그와 친하게 지냈다. 누이 동생은 그와는 달리 음악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다. 특히 바이올린을 잘 켰는데 그레고르는 내년에 그녀를 음악학교에 보내려고 남몰래 계획하고 있었다. 돈이 많이 들겠지만 개의치 않았다. 돈은 어떻게든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며칠 집에 머무를 때면 늘 누이 동생과 음악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꿈일 뿐이었다. 부모님은 지나가는 말로 하는 소리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레고르는 이번 크리스마스 저녁에 엄숙하게 그 계획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문을 꼭 붙들고 서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지금 처지로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가끔 더 이상 듣고 있기 힘들 만큼 온몸이 노곤해져서 부지불식간에 문에 머리를 부딪히고는 곧바로 머리를 꼿꼿이 들곤 했다. 이런 작은 소리까지 옆방에 들렸는데 그러면 식구들 모두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가 또렷이 들릴 만한 소리로 문 쪽을 향해 또 무슨 짓을 하는 모양이군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잠시 뒤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그레고르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여러 번 같은 설명을 했다. 그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본 지가 하도 오래된 데다 어머니는 무엇이든 한 번 말해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불운했던 파산 중에도 적게나마 예전 재산이 조금 남아 있었고 그동안 손도 대지 않은 데다 이자까지 조금 불었다는 것이다. 그것 말고도 그레고르가 매달 집으로 가져온 돈을 다 쓰지 않고 모아 웬만큼 미천이 된다고 했다. 사실 그레고르는 용돈이라고는 2, 3굴덴밖에 쓰지 않았다. 문 뒤에서 연뜯고 있던 그레고르는 뿌듯한 마음으로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구들이 이처럼 신중하고 절약정신이 투철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만한 돈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상점 사장해서 진 빚을 갚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레고르가 훨씬 빨리 상점을 그만둘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아버지의 처사가 훨씬 더 현명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식구들이 이자를 받아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적은 돈이었다. 1년, 잘해야 2년 정도는 생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사실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돈이며 그 금액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남겨놓는 정도였다. 따라서 생활비는 따로 벌어야 했다. 사실 아버지는 건강하기는 했지만 이미 늙은 몸이라 5년 전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매사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 보람도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처음으로 쉬면서 살이 많이 올라 걸음걸이조차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돈벌이에 나서야 한단 말인가?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천식이라는 고질병이 있어 집안을 조금만 돌아다녀도 숨이 가빴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은 창문을 열어놓고 소파에 누워 있어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면 17살밖에 되지 않은 누이 동생이 돈을 벌어야 한단 말인가. 그 애는 아직 너무 어리고 지금까지 해온 생활이라고는 옷이나 깔끔하게 입고 잠이나 실컷 자면서 기껏해야 집안일이나 조금 도와주는 게 전부였다. 더 있다면 가끔 값싼 공연이나 보러 가고 무엇보다 바이올린 켜는 것이 고작이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레고르는 문을 떠나 창가에 놓인 차가운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다. 너무 서글프고 수치스러워 온몸이 확 달아올랐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소파에 누워 몇 시간이나 소파 가죽만 쥐어뜯었다. 때로는 안락 의자를 힘겹게 창가로 밀고 가서 의자를 발판으로 창턱까지 기어 올라가 창문에 몸을 기댔다. 예전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무언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것에서 벗어난 기쁨을 느끼곤 했는데 그때의 추억이 떠오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날이 갈수록 조금만 멀리 떨어진 사물들도 점점 희미하게 보였다.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보여 지겹고 짜증스럽던 맞은편 병원조차 이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적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도시 내에 있는 샤를로텐가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면 온통 잿빛이어서 어느 것이 하늘이고 어느 것이 땅인지 분간할 수 없는 황야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매사에 주위를 잘 살피고 세심한 누이 동생은 안락 의자가 창가에 있는 것을 단 2번 보고는 방을 치우고 나면 언제나 의자를 창가에 밀어놓고 안쪽 창문까지 열어놓았다. 누이 동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을 위해 그 많은 일을 애써주어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레고르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울 것이다. 그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몹시 괴로웠다. 누이 동생은 불쾌한 모든 것을 없애려 애썼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일을 쉽게 처리했다. 그레고르 또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모든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이제는 누이 동생이 들어오는 것조차 싫었다. 예전 같으면 오빠의 방으로 들어올 때 밖에서 누가 볼세라 무척 신경을 쓰던 동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방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문 닫을 새도 없이 곧장 창가로 뛰어가 숨막혀 죽을 것 같다는 듯이 창문을 획 열어젖히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마찬가지였다. 누이 동생은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소란스럽게 방으로 들이닥쳤고 그때마다 그레고르는 깜짝깜짝 놀랐다. 그는 누이 동생이 일을 끝마칠 때까지 소파 밑에서 떨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창문을 닫은 채 방에 머물 수 있다면 그처럼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레고르가 변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누이 동생이 이제는 그를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을 즈음이었다. 보통 때보다 일찍 방문을 연 동생이 그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꼼짝도 않고 그렇게 창가에 서 있었으니 놀랄만도 했다. 그는 누이 동생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신이 창가에 서 있으니 곧장 달려와 창문을 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들어오기는커녕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치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그가 몰래 숨어서 그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물어뜯으려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는 불이 나게 소파 밑으로 들어가 숨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누이 동생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 점심때 나타났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였다. 아직은 그레고르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소파 밑으로 삐죽 튀어나온 그의 몸뚱이 한쪽을 보고 놀라 달아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모습을 조금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레고르는 어느 날 호디브를 등에 싣고 소파 밑으로 갔다. 그러고는 누이 동생이 몸을 굽히고 봐도 보이지 않도록 이불을 쫙 펴서 완전히 뒤집어 썼다. 이 짓을 하는데 거의 4시간이 걸렸다. 누이 동생이 그가 호디브를 뒤집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면 걷어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몸을 완전히 숨기고 있는 것이 그 또한 좋을 리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호디브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이 새로운 장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그레고르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살짝 들춰보고는 그녀가 고마운 눈길로 자신을 쳐다보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처음 2주일 동안 부모님은 감히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서지도 못했다. 하지만 누이 동생이 그의 방을 드나들며 돌봐주는 것을 대견스러워하는 소리가 종종 그레고르의 귀에 들렸다. 이제까지 부모님은 쓸모없는 계집아이라며 걸핏하며 누이 동생을 나무라곤 했다.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치우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방문 앞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누이 동생은 방을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방이 어떻고 그레고르가 무엇을 먹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나아질 징조가 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니는 가능한 한 빨리 그레고르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누이 동생이 타당한 이유를 내세워 어머니를 말렸다. 그레고르가 들어봐도 10분 옳은 이유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굳이 들어가 봐야겠다고 고집을 부려 두 사람이 어머니를 강제로 붙들어야 했다. 그레고르한테 가봐야겠어요. 누가 말해도 그 애는 내 자식이잖아요. 불쌍한 내 아들. 어미인 내가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레고르는 날마다 그러는 건 좀 곤란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누이 동생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이다. 용기 하나는 알아줄만 해도 누이 동생은 아직 어린아이다. 어리다 보니 멋모르고 이런 힘든 일을 떠맡았을 것이다.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던 그레고르의 소원은 곧 이루어졌다. 그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낮에는 창가에 기대어 있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몇 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방바닥을 마냥 기어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건 밤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었다. 더구나 먹는 것도 실증이 났다. 그래서 심심풀이로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다가 이내 습관이 들고 말았다. 특히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 재미있었다.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숨쉬기도 한결 편했고 온몸이 짜릿했다. 흐뭇하게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그만 방심해서 발을 떼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바닥으로 털썩 떨어져 놀란 적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전과 달리 몸을 자유롭게 놀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았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는 것을 곧 알아챘다. 그가 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찐득찐득한 점액 자국을 남겼기 때문이다. 누이 동생은 그가 가능한 한 넓은 공간을 마음껏 기어다닐 수 있도록 방해가 될 만한 가구들, 그중 옷장과 책상을 우선 치울 작정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그녀 혼자 할 수는 없었다. 감히 아버지한테 거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녀가 도와줄 리도 없었다. 16살짜리 하녀는 지난번 하녀가 나간 뒤 용케도 잘 버티고 있었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말고는 부엌문을 항상 잠그고 일하게 해달라고 했다. 따라서 누이 동생은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어머니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환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그러나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 이르자 어머니는 입을 딱 다물었다. 물론 누이 동생은 먼저 방에 들어가 별 문제 없는지 살펴본 다음 어머니를 들였다. 그레고르가 급하게 푹 뒤집어 쓰는 바람에 여기저기 주름이 잡힌 이불은 마치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져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번에는 홑 이불을 들치고 엿보지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어머니가 온 것만으로도 기뻤던 것이다. 들어오세요. 오빠는 안 보이네요. 누이 동생은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연약한 두 여자가 무겁디 무거운 낡은 옷장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걱정하는데도 듣지 않고 누이 동생은 혼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레고르는 소리로 알 수 있었다. 꽤 시간이 흘렀다. 15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옷장을 그냥 두자고 말했다. 우선 너무 무거워 아버지가 들어올 때까지 못 옮기면 방 한가운데 그냥 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레고르가 방 안을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레고르가 과연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텅 빈 벽을 보니 자신도 이렇게 마음이 쓸쓸한데 그레고르인들 왜 안 그러겠냐는 것이다. 오랫동안 손때 묻은 가구에 정이 들었을 텐데 갑자기 텅 빈 방에 덩그러니 있으면 틀림없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거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속삭이듯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마치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방 안 어딘가에 있을 그레고르에게 목소리 울림조차 들리지 않게 하려는 듯 했다. 그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면서 말이다. 가구를 치워버리면 그레고르가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니? 가족들이 자기를 내팽개쳐 버렸다고 여길 거다. 그러니 방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그레고르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라면 그동안의 일을 훨씬 더 쉽게 잊을 수 있을 거다.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레고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고 매일 지루한 생활을 되풀이하는 동안 자신이 바보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이 어떻게 방 안의 가구를 몽땅 치워주기를 바라겠는가. 방에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대로 기어다닐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었던 지난날을 완전히 잊고 대대로 내려온 가구들로 아늑하게 꾸며진 방을 한순간에 동굴로 바꿔버리고 싶었단 말인가. 그레고르는 이미 잊고 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무것도 치워서는 안 된다. 모두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가구는 결코 자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기어다니는데 방해가 된다 해도 그 또한 득이 될지언정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누이 동생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응당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새 그녀는 부모님 앞에서 그레고르 문제에 관한 한 누구보다 잘 아는 것처럼 나서곤 했다. 그녀는 처음에 옷장과 책상만 치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충고를 듣고 되레 소파만 두고 다른 가구들까지 모두 치우자고 고집을 부렸다. 어린아이의 막연한 반항심이라거나 요즘 들어 생각지도 않게 어렵사리 얻은 자신감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었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기어 다니려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고 누가 봐도 가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꼈던 것이다. 그 또래 소녀들이
을의 귀에만 있으면 무언가에 열광적으로 빠져들듯이 그녀 또한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그레고르를 더욱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를 더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텅 빈 방에 그레고르 혼자 남게 되면 그레테 말고는 어느 누구도 감히 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할 테니까.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누이 동생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이 방에 있는 것만으로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던 어머니는 곧 입을 다물고 힘을 다해 옷장 나르는 일을 거들었다. 그레고르에게 옷장은 없어도 되지만 책상은 꼭 있어야 한다. 이윽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낑낑거리며 옷장을 밀고 방을 나가자 그레고르는 그들을 말릴 방법이 없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소파 밑으로 머리를 쑥 내밀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먼저 방으로 돌아온 것은 어머니였다. 그레테는 옆방에서 꿈쩍도 안 하는 옷장을 붙들고 조금이라도 더 옮겨보려고 끙끙대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그의 모습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가 어쩌면 크게 놀랄지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소파 뒤쪽 끝까지 가는 바람에 호디불 앞쪽이 조금 들썩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눈치를 챈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장 그레테한테 달려갔다. 그레고르는 별일 아니라고, 그저 가구 몇 개를 옮기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가구가 마룻바닥에 끌리는 소리, 여자들이 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서로 나직하게 부르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마치 사방에서 큰 난리가 난 듯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머리와 다리를 최대한 움츠리고 마룻바닥에 바싹 엎드려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두 여자는 그레고르의 방을 모조리 비우고 그가 아끼는 모든 것을 앗아갔다. 조그만 톱을 비롯해 온갖 공구들이 들어있는 서랍장도 벌써 밖으로 내갔고 이제 마룻바닥에 꼭 박힌 책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상업대학 때는 물론이고 중학교 때, 심지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초등학교 때도 그 책상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레고르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좋은 의도로 그런다는 것을 헤아릴 여유조차 없었다. 아니, 그들이 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미 지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일만 했다. 그들의 무거운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레고르는 후다닥 밖으로 기어 나왔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옆방에서 책상에 몸을 기대고 한숨 돌리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4번이나 방향을 바꾸어 달렸다. 정말이지 이 방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할지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마침 텅 빈 벽에 걸려있는 온몸에 모피를 두른 부인의 그림이 얼핏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재빨리 기어 올라가 액자 유리를 온몸으로 꽉 붙들었다. 유리에 몸이 찰싹 달라붙었을 때 후끈거리던 배에 닿는 감촉이 좋았다. 지금 온몸으로 가리고 있는 이 그림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들어오는지 살펴보려고 거실로 통하는 문 쪽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얼마 쉬지도 않고 곧 다시 돌아왔다. 그레테는 한쪽 팔로 어머니의 허리를 감싸고 거의 들다시피 걸어왔다. 이제 어떤 걸 드러낼까요? 누이 동생이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때 그녀의 눈이 액자 유리에 붙어있던 그레고르의 눈과 마주쳤다. 누이 동생은 옆에 서 있는 어머니 때문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어머니 가까이 기울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잠깐 거실로 가요. 누이 동생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레고르는 알 수 있었다.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고 나서 그를 벽에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자, 할 테면 해봐.
그는 그림에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그것을 내주지 않겠다고 단단히 별렀다. 순순히 내주느니 차라리 그레테의 얼굴로 뛰어들리라. 그러나 그레테의 말에 어머니는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옆으로 비켜서던 어머니는 꽃무늬 벽지 위에 큼직한 갈색 빛깔의 얼룩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오 하느님, 오 하느님 하고 소리쳤다. 그녀는 절망한 듯 두 팔을 벌리고 소파에 쓰러진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럴 거야 오빠?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날카롭게 쏘아보며 소리쳤다. 그것은 그가 변신한 뒤로 누이 동생이 처음으로 그에게 직접 건넨 말이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가 정신을 차릴 만한 무슨 약이든 찾아보려고 옆방으로 뛰어갔다. 그레고르도 도와주고 싶었다. 그림을 지킬 시간은 아직 있었다. 그러나 유리에 너무 착 달라붙어 간신히 몸을 뗐다. 그는 예전처럼 자기가 누이 동생한테 무슨 충고를 해줄 수 있기라도 한 듯 옆방으로 달려갔지만 어찌할 도리 없이 누이 동생의 등 뒤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병을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고 또다시 깜짝 놀란 누이 동생은 병 하나를 마룻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레고르는 깨진 유리 조각에 맞아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무슨 부식제 같은 약물이 그의 주위에 흘렀다. 그레테는 더 이상 기차하지 않고 되는 대로 병을 쥐고 어머니한테 뛰어가더니 발로 문을 쾅 닫아버렸다. 이제 그레고르의 잘못으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머니한테 가는 길이 가로막혔다.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하는 누이 동생을 쫓아내고 싶지 않다면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레고르는 자책감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벽이며 가구, 천장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마침내 방 전체가 그의 주위를 빙빙 돌아가는 듯 할 때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커다란 책상 한가운데 툭 떨어졌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그레고르는 맥없이 엎드려 있었고 사방은 조용하기만 했다. 아마도 좋은 징조인 것 같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하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부엌에 틀어박혀 있었으므로 그레테가 나가야 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다. 무슨 일 있었니? 아버지의 첫마디였다. 틀림없이 그레테의 표정에 다 드러나 있었던 모양이다. 어머니가 기절하셨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오빠가 불쑥 튀어나왔거든요. 그레테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하는 듯 흐리터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다. 내 뭘 했니? 우리 집 여자들은 도통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아버지는 짧게 이야기를 끝낸 누이 동생의 설명을 듣고 그레고르가 무슨 난폭한 짓이라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그레고르는 지금 당장 아버지를 진정시켜야 했다. 아버지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힐 시간도 없거니와 그럴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자기 방문 쪽으로 얼른 달려가 문에 바싹 몸을 붙였다. 애써 몰아넣지 않아도 문만 열어주면 당장 사람들 앞에서 사라질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자기 방으로 순순히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알아주었으면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레고르의 세심한 생각을 헤아릴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앗!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화가 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듯한 투였다. 그레고르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까지 그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얼마 전부터 새롭게 기어다니는데 재미를 붙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전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니 사실 달라진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저 사람이 진정 아버지란 말인가? 그레고르가 출장을 떠날 때면 언제나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아닌가.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잠옷바람으로 팔걸이 의자에 앉아 반갑다는 표시로 겨우 양팔만 쳐들며 받아주던 사람. 1년에 몇 번 일요일이나 축제일에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나갈 때면 낡은 외투에 푹 파묻힌 채 원래 걸음이 느린 그레고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조심조심 지팡이를 짚으며 그들보다 더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사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면 걸음을 멈추고 같이 가는 가족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던 그 아버지가 바로 저 사람이란 말인가. 지금 아버지는 꼿꼿이 서 있었다. 마치 은행 사원들처럼 금색 단추가 달리고 빳빳하게 달인 파란색 제복을 입고 있었다. 빳빳이 세운 윗옷깃 위로 살진 턱살이 붉어져 나와 있었고 짙은 눈썹 아래로 검은 두 눈동자가 생기 있고 경계하는 듯한 빛을 뿜으며 반짝이고 있었다. 평소에 마구 흐트러져 있던 하얀 머리칼은 불편해 보일 만큼 깔끔하게 가르마를 타서 빗어 넘겼다. 착 달라붙은 머리칼은 반드르르 윤이 났다. 아버지는 은행의 마크인 듯한 누런 모표가 붙어있는 모자를 벗어서 기다랗게 아치를 그리듯 소파 위에 던졌다. 그러고는 긴 윗옷 양쪽 끝자락을 뒤로 젖히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더니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그레고르를 향해 걸어왔다. 아버지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는 듯 했다. 보통 때보다 발을 더 높이 들어 성큼성큼 걸어왔고 그레고르는 엄청나게 큰 아버지의 장화 밑창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그런 태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첫날부터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그를 최대한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달아나다가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면 따라 멈췄고 아버지가 움직이면 그 또한 달렸다. 그들은 이렇다 할 소동 없이 벌써 방 안을 몇 바퀴나 돌았다. 두 사람의 동작이 너무 느려 잡으려고 쫓아가거나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레고르는 벽이나 천장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는 인상을 줄까봐 계속 마룻바닥만 기어다녔다. 그러나 그는 이것조차 더 이상은 힘들다고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한 걸음 뗄 때마다 그는 다리를 수도 없이 움직여야 했다. 원래부터 폐가 안 좋은 편이라 벌써 숨이 가빴다. 그레고르는 어느새 눈도 제대로 못 뜰 만큼 온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달리는 것 말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세밀한 조각이나 뾰족뾰족한 장식이 많은 가구들이 가로막고 있기는 했지만 사방 벽을 마음대로 탈 수 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언가 그레고르 앞에 툭 떨어지더니 대굴대굴 굴러왔다. 사과였다. 곧이어 두 번째 사과가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더 이상 도망가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사과 세례를 퍼붓기로 결심했는지 찬장 위 과일 접시에 있던 사과를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고 처음에는 제대로 겨냥하지도 않고 무작정 던졌다. 조그맣고 빨간 사과들은 감전이라도 된 듯 마루 위를 마구 구르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했다. 살짝 던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뒤따라 날아온 사과가 그레고르의 등에 정통으로 박히고 말았다.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받은 그레고르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등을 파고드는 엄청난 통증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듯 몸을 질질 끌며 기를 쓰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그러나 못 박힌 것처럼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고 온몸이 마비되어 그 자리에 쭉 뻗고 말았다. 그가 정신을 잃을 찰나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방문이 획 열리면서 비명을 지르는 누이 동생 앞으로 뛰쳐나온 속옷 차림의 어머니였다. 곧장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어머니의 치마가 하나둘 잇따라 흘러내렸다.
누이 동생이 어머니가 실신했을 때 숨쉬기 편하라고 끈을 풀어놓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지는 치마를 밟고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들어 한 몸처럼 꽉 껴안았다. 그때 이미 그레고르는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뒷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그레고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오늘 변신 2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부 함께 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